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론 사회문화 강의하는 이웅재라고 하고 오늘 사회문화 첫 시간이고요. 첫 시간이니까 이제 첫 시간 사회문화 과목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교재를 다 갖고 계실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문화 과목을 소개를 하면 작년 문제에 출제된 패턴을 말씀드리는 게 제일 이해가 쉬우실 건데 5문항 16점이 출제가 됐습니다. 사회문화가요. 그 중에 이제 4점짜리 문제가 3문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사회학 파트에서 1문제, 그 다음에 사회조사 방법론 파트에서 1문제,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 파트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 또 1문제, 그리고 이제 2점짜리가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전부 이제 사회학 쪽에 사회학 파트에서 뭐 미드라든지 뭐 집합행동 이론 같은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제 패턴을 보면은 이 사회문화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쉽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름이 사회문화잖아요. 사회문화니까 이게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이 합쳐졌다 그래서 사회문화라고 지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학과 문화인류학 파트는 반드시 1문제씩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사회조사 방법론 파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연구 방법하고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조사 방법론 파트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파트에서 거의 골고루 1문제씩 출제되는 건 항상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늘 출제가 되고, 나머지 이제 2점짜리 문제는 뭐 사회학 쪽이든 아니면 문화인류학 쪽이든 사회조사 방법론 쪽이든 돌아가면서 뭐 2점짜리 이게 단답형이죠. 단답형으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요약을 하면 사회문화 파트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이 세 파트가 모여가지고 사회문화 과목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세 파트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문화가 공부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은 사실은 과목 자체는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 경제학이 제일 어렵잖아요. 경제 제일 어렵고 뭐 법도 어렵고 뭐 정치학도 어려운데 사회문화는 사실 껌이거든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되는데 분량 자체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다기보다는 범위가 너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전반적인 파트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책이 뭐냐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건데, 자, 그 책과 관련해서는 제 교재에 맨 뒷부분을 보세요. 맨 뒷부분을 보시면 383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383페이지에 맨 위에 교재 주요 참고 문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험 서적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 맨 위에 2015 개정 사회문화 교과서라고 되어 있죠. 고등학교 교과서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는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뭐 임용시험 문제 자체가 사실은 교육과정이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뭐 어떤 과목이든지 다 뭐 고등학교 교과서를 참고하는 건 기본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사회문화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교과서 반영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교과서라고 해서 그냥 개론서보다 그냥 낮은 수준의 기본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사회학의 뭐 사회 변동론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개론서에 아주 상세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과서의 내용이 더 상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론서에서 미처 잘 다루지 않는 부분도 교과서가 꼼꼼하게 다루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변동론, 기능론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틀렸어요. 예. 많은 예를 들면 기능론으로 설명할 수 하기에 적합한 측면과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뭐냐라는 걸 쓰는 문제였는데 그 문구 자체가 그냥 교과서 문구였습니다. 교과서에 기능론은 이걸 설명하는 데 적합하고 이걸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틀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 제가 모의고사 다뤄가지고 아주 몇 년마다 한 번씩 가끔 맞추는 그런 문제이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교과서를 참고하는 건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는 반드시 참고를 할 것이라는 걸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사회문화 교과서에 아주 기본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만 있는 게 아니고 읽기 자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개론서 내용을 가끔 소개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개론서 부분 중에서도 교과서까지 이 부분은 교과서에서까지 언급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방점을 찍어서 개론서 읽을 때 더 중요도를 높여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참고 서적이 되니까 고등학교 교과서는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 어떤 출판사가 좋은 거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꼭 있는데 좋은 출판사, 좋은 교과서, 나쁜 교과서는 없습니다. 다만 저자가 다를 뿐이죠. 다만 이제 교과서 중에 저자를 보시면 조금 약간 인지도가 있고 영향력이 높은 교수님들이 참여한 교과서가 아무래도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참조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어떤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 어떤 교과서에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정 교과서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과서는 다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교과서 출판사별로 다 가지고 참고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 교재가 있는 거죠. 제 교재에 꼭 참고할 만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 교재에도 교과서의 내용들이 부분별로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제 교재에 굳이 교과서 내용을 수록했다는 거는 이건 꼭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부분이니까 반드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외의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짬날 때마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교과서는 웬만하면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다가 제 교재에는 그런 얘기를 안 적어놨습니다만 우리 고등학교 문제 중에 평가원 문제하고 수능 문제가 있잖아요. 평가원 문제, 수능 문제 같은 것도 참고를 해두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평가원 수능 문제는 한 10년치를 다 보고 그런 건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최근 한 3개년 정도 그 정도로 한번 문제를 한번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가원 문제나 수능 문제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풀어가지고 답을 맞춰보고 그 정답을 체크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 대학교 교수님들이 수능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떤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출제하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 문제는 고등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임용 수준보다 좀 떨어지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깊이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물론 도표 문제 빼고요. 도표 문제는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도표 문제는 우리 임용에 안 나오기 때문에 도표 문제는 그냥 걸러내시고 나머지 이론 부분들을 잘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볼때 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일지언정 제시문이 쉬운 건 아니에요. 제시문이 특정 학자의 어떤 주장을 그냥 인용해 놓고 그렇게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능론 문제인데 제시문은 파슨스 학자의 주장을 제시문으로 내놓고 기능론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그게 제시문을 보고 쉽게 기능론인 걸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건 이 기능론 문제를 낼 때 파슨스라는 학자를 인용하는구나. 그러면 이 교수님들이 파슨스라는 학자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일탈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탈이론도 아노미 문제, 뭐 차별 교재 이런 문제는 늘 나옵니다만 답은 쉽게 나올지 모르더라도 그 제시문에 있는 아노미에 대한 설명들, 머튼의 아노미에 대한 강조점이 계층별로 일탈률이 다르다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보고 제시문을 통해서 학교 교수님들이 관심 있는 이론적인 부분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캐치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 평가원 수능 문제를 볼 때 특히 유용한 파트가 어디냐면 특히 사회학 이론 파트, 사회학 이론 파트의 제시문 같은 거를 좀 잘 보시고 더 도움이 되는 건 사회조사 방법론 쪽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조사 방법론, 연구 방법이라든지 자료 수집 방법론,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잘 보시면 우리 임용 문제에서 묻는 포인트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요즘 최근에 임용 문제 자주 물어보는 게 뭐예요? 맨날 독립변수, 종속변수 묻잖아요. 그거는 애초부터 수능 문제에서는 한 7, 8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계속 물어봤던 겁니다. 항상 선지에서 이 제시문을 내놓고 연구 사례를 내놓고 이 연구에서 그 연구자가 강조하고 있는 독립변수가 뭐고 종속변수가 뭐냐라는 걸 물었던 건 수능에서 아주 단골 메뉴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능 그런 출제 경향을 잘 아는 분들이라면 임용 문제에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묻는 거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임용 문제 출제 방향을 우리가 예측을 할 때 특히 사회조사 방문 부분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의 관심사가 뭔가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이 트렌드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한 회차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한 2, 3년 회차의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반복적으로 이 수능 문제가 체크하고자 하는 게 어떤 포인트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런 포인트가 여전히 임용에서도 유효할 수 있는 포인트다. 그래서 특히 사회조사 방법론의 출제 트렌드를 어느 정도 파악해 두는 거는 임용에서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회학 이론 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시문에 있는 이론적인 부분이 어떤 학자의 얘기를 인용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는 데 또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구경해 두는 것도 상당히 유용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과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파트마다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 책이 뭔지는 일단 무조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거기 보시면은 그 38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문화인류학 한상복, 이문웅, 김관옥 서울대학교 출판 문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문화인류학이죠. 문화인류학 중에 서울대 출판부 책. 요 책이 문화인류학 파트에서는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책은 갖고 계시는 게 좋은데 근데 이게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백과사전 부분에 가시면은 이 책이 통째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안 가지고 다니시더라도 핸드폰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백과사전 파트에 가시면 요 책이 통째로 다 거기 수록이 돼 있다. 그래서 수시로 찾아보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참고해 가지고 공부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민족문화 인간 인류학의 창조 김용한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도 거의 준 바이블에 가까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최근 바이블이라고 하는 건 왜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나요? 그 책에 있는 내용, 그 책에만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출제 빈도로 보면은 서울대 출판부 책이 출제 빈도가 높긴 합니다만 최근에 몇 개년 동안에 출제된 걸 보시면은 이 민족문화 인간 인류학의 창조 요 책에서 요 책에만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서울대 책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은 지금 절판됐어요. 절판됐기 때문에 사실은 구하기 어려우실 거고 구하기 어려우니까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고 제 책에 참고할 만한 부분들은 다 인용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떨립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책을 통째로 인용을 해가지고 항상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제 시달릴까봐 겁나긴 합니다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교육론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벌금까지 내고 그랬어요. 사약도 혹시 그렇게 태클이 걸어올까봐 되게 겁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김용한 책, 요 책의 내용은 제 책의 상당 부분 인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제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그 밑에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이게 사조방 쪽에서는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저자가 지금 노성호, 구정화, 김상원 이렇게 돼 있죠. 노성호 외에. 요 책이 최근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 요 책에서 집중적으로 인용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난이도도 딱 임용 문제 수험서로 딱 적합한 난이도의 책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책을 보면 굉장히 불필요하고 쓸데없이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임용 수험 서적에 적정한 정도의 내용들이 많이 수록돼 있으니까 이 책이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책은 웬만하면 구매를 하세요. 웬만하면 구매를 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의 주요 내용도 제 교재에 어느 정도 수록이 돼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책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제 책은 편집 교재예요. 편집 교재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중에서 어떤 한 절이 있으면 그 절 내용을 통째로 다 인용을 하면 분량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들을 이게 잘라가지고 붙여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 약간 흐름이나 맥락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물론 그 흐름 맥락을 잡아드리려고 제가 강의를 통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이어드리긴 합니다만 제일 좋은 건 사실 원문을 읽으면서 흐름 맥락을 파악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제 강의 듣고 나서 요 책을 해당 부분을 찾아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훌륭한 복습 방법이 될 거고, 아니면 아니면 예습용으로도 상당히 한번 읽어보고 제 강의를 들으면 조금 더 부드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웬만하면 구매를 하셔라. 구매하시면 제가 이 저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나중에 그 저작권 시비할 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분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약간 그 매출에 도움을 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신가 봐요. 어쨌든 이 책은 웬만하면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사회조사 분석 제4판 홍두승 설동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옛날 바이블이라고 일컬어지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쓸데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책이 훨씬 더 중요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이 홍두승 책도 주요 부분은 제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데 구매하실 용도로 적합한 책은 이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학, 이게 이제 문화인류학 파트고 사조학 파트 바이블이라 그러면 사회학 파트의 바이블은 그 밑에 있는 사회학 비판적 사회 읽기 책입니다. 비판적 사회 읽기. 우리가 흔히 비판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비판책이다라고 얘기하면 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비판 사회학회 한울 아카데미죠. 비판 사회학회.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두껍다 보니까 우리 임용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부분들 상당히 많고요. 상당히 이 책은 상당히 마르크스주의 계열에 있는 학자분들이 많이 참여한 책이기 때문에 약간 빨갱이 냄새가 많이 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임용하고 좀 거리가 먼 부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기존의 임용 기출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수 포진돼 있고 실제로 지금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도 대부분 이 책에서 인용을 해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중요도는 뭐 당연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책도 웬만하면 갖고 계시는 게 좋은데 약간 불행한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개정판이 나온 걸 제가 확인했는데 며칠 안 됐어요. 엊그저께 제가 개정판이 나온 걸 확인했는데, 그래서 지금 교보문고에 구매를 하고 지금 책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개정판이 나왔다고 해서 그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보통 개정판 나오고 1, 2년 있다가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요 책으로 공부하셔도 하등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개정판에서 제가 보고 개정판에서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건데, 그건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일단 요 책이 바이블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요 책은 웬만하면 갖고 계시는 게 좋다. 제 교재의 상당 부분이 이 책을 그냥 복사 붙이게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책도 제 교재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학에 의해 제2판 권태한, 홍두승, 설동원 요 책은 과거에 좀 중요도를 가지고 있었던 책인데 지금은 중요도가 상당히 희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대표적인 바이블에 해당되는 책은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 책들은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 교재는 요 내용을 적절히 버무려 가지고 짜집기해서 만든 책에 불과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전반적인 소개는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앞에 목차를 보시면 저는 이제 테마를 다 잘라 가지고 테마가 지금 49개 정도가 돼 있습니다. 자, 이 테마들이 있는데 이 테마들도 다 중요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좀 중요도가 높은 테마가 있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테마가 있을 겁니다. 중요도가 높다, 떨어진다라는 건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테마마다 뒤에 기출문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몇 문제 붙어 있느냐가 그 테마의 중요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뒤에 많이 붙어 있으면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 테마고, 기출문제가 하나도 안 붙어 있는 테마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래도 중요도가 떨어진다. 자, 이렇게 방점을 찍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 단기간에 초수에 합격하시는 분들을 보면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뭐냐면 중요도가 높은 테마에 더 높은 시간을 할애하고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 있는 공부가 효율적인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주 의욕이 넘쳐가지고 모든 테마를 완전 정복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중요한 테마가 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중요한 테마일수록 원전으로 돌아가서 읽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테마를 끝냈을 때는 그 테마와 연관된 요 책들에 돌아가서 한번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공부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데 원전에 읽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습 복습을 요 책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되게 바람직한 자세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테마별로 이제 기출 문제가 붙어 있죠. 모든 수험 공부의 기본이자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출 문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이제 교육론 수업 저한테 교육론 수업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이제 약간 귀에 못이 박히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좀 지겨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기출 문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답을 체크하는데 허겁지겁 답 체크하기 이제 급급한 공부를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출 문제는 앞으로 나올 문제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지, 사실은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또 출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답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거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무엇이 나올 건가를 예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예측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교육론 때도 못이 박히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출 문제는 푸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거다. 기출 문제는 공부 대상으로 삼아야지 자꾸 푸는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뭐 기출을 뭐 3번 돌렸다, 4번 돌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출은
여러 번 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푸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공부한다는 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전사회학자 중에 뒤르겜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완전히 내가 마스터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뒤르겜과 관련돼서 어떤 개념들이 출제가 됐고 어떤 개념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앞으로 어떤 개념이 나올 수 있다는 힌트가 어디 있냐면 기출문제 안에 있습니다. 그럼 기출문제 안에 어디 있느냐? 제시문이에요. 제시문을 공부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강조점들이 다음번 시험에 나옵니다. 뭐 이번에 뭐 어떤 제시문을 내놓고 이 제시문과 관련된 뭐 A를 답으로 쓰는 문제가 나왔다면 다음번에는 이 제시문에 있는 B 개념, C 개념, D 개념을 묻는다고요. 그래서 요걸 체크해 놓고 내가 이걸 공부하는 게 기출문제 공부인데 많은 분들이 이 제시문을 보고 A라는 답을 쓰는 거를 기출문제 공부라고 착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시문에 있는 나와 있는 여러 개념들이 다음번 출제 후보다라는 걸 명심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제시문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죠. 과거 이제 객관식 시험이라 그러면 뭐가 있어요? 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지에 있는 개념, 선지에 언급되어 있는 개념들. 선지에 언급된 개념이나 표현들. 이런 것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출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고 내 머릿속에 박아 넣는 게 기출 완성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게 뒤늦게임이다 그러면 뒤늦게임이라는 학자가 있다고 치면 뒤늦게임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후보들이 뭐가 있는데 라고 옆에서 옆구리를 쿡 찔러 물어봤을 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기출 정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로 이런 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고 쳐보세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고 했을 때 바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죠. 아, 드디어 나왔구나. 내가 이 후보로 찍어놓은 것들 중에 이게 나왔네 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작년에 한번 시험을 쳤던 분들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자기를 반성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문제를 맞췄든 틀렸든 간에 작년에 나왔던 그 문제의 정답이 과거 기출문제에 뭐하고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을 수 있냐고요. 그 느낌을 가지고 풀었으면 정말 제대로 푼 거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뭐지 고민하다가 그냥 얼토당토하게 써가지고 그냥 맞췄으면 그건 제대로 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정복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을 추려가지고 공부하는 것이다. 근데 꼭 문제가 기출에 있는 것들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출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출에 이런 것들을 다 내 걸로 챙겨놓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내 거로 챙겨놓은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 확장도 아무거나 그냥 마구잡이로 더 덧붙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거 제시문에 요게 있는데 B가 있는데 이 B하고 연관된 뭐 스몰 b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캐치해 가지고 요거를 내 거로 만들어 주는 거죠. 요 얘기가 뒤늦게임 얘기였는데 뒤늦게임이 고전사회학자니까 고전사회학자 중에는 뒤늦게임 말고 꽁트도 있는데 그럼 꽁트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확장도 뭘 기반으로 확장을 해야 되냐면 기출을 기반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기출 흐름과 완전히 연관성이 없는 난데없는 어떤 주제가 돌발적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주제는 사실은 당락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놓쳐도 되고 운 좋으면 맞출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목표치로 삼아야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요 바운더리 안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그걸 내가 맞출 수 있는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정도만 맞출 수 있는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잔소리 같은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못다한 얘기는 내용 강의를 하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또 약간 잔소리 같은 얘기를 덧붙이겠습니다.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거기 보시면은 테마 1입니다. 테마 1. 테마 1은 그냥 그 사회학의 도입부적인 성격의 내용인데요. 거기 제목이 사회학의 성격과 사회학적 상상력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기출문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죠? 몇 년도 문제인가요? 2006년 임용 문제입니다. 아주 옛날 옛적에 한번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주제는 아주 옛날 옛적에 기출문제가 하나 출제될 정도의 중요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근데 그 뒤에 기출문제에서 물어봤던 주제가 뭐였냐면 사회학적 상상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주제가 과거에 한번 기출됐구나. 그러니까 다시 출제되더라도 뭐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학의 성격보다는 사회학적 상상력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학의 성격은 그냥 지나가면서 심심하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사회학은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문화 영역, 이데올로기 영역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거기 한번 밑줄 가보시죠.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포괄적에다 똥나에 치겠습니다. 자, 포괄적.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총체적이라고 얘기해도 되겠고요. 사실은 다른 사회과학이 각기 개별적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면, 다시 말하면 정치학은 어떤 영역을 다루나요? 정치 영역을 다루는 거고, 경제학은 경제 영역을 다루겠죠. 문화인류학은 문화 영역을 다룰 거고. 그런다면 사회학은 이러한 다양한 영역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전체적인 사회를 구성하는지, 또 그것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변하는지를 연구한다고 할 수가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경제 영역이 있고 문화 영역이 있다고 쳐봅시다. 경제 영역을 다루는 학문은 경제학이고 문화 영역만을 다루는 학문은 문화인류학입니다. 그러면 이 영역이 각각의 영역을 다루는 학문이 있긴 합니다만 이 두 영역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루는 학문은 없어요. 그렇죠? 경제학은 이것만 보는 거고 문화인류학은 이것만 보는 건데 두 영역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학문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학문이 뭐라고요? 그 학문이 사회학이라고요. 그러니까 사회학은 경제도 쥐뿔도 모르고 문화도 쥐뿔도 모릅니다. 경제 영역을 경제학자보다 많이 알겠어요? 사회학자가? 잘 모릅니다. 문화 영역을 문화인류학자보다 잘 알겠어요? 잘 모르는데 사회학자는 뭐에 탁월하냐면 이 두 영역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 사회학이라는 거죠. 이런 관계성을 연구하는 겁니다. 거기 대표적인 학자가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가 이 영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영역을 하부구조라고 불렀습니다. 이 영역을 상부구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두 영역이 있는데 두 영역이 동등하지 않아요. 더 동등한 게 아니라 이 영역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이 영역보다. 그래서 이 영역에 따라서 이 영역이 결정되기까지 한다. 그래서 얘가 압도적으로 얘한테 큰 영향력을 미친다. 물론 마르크스도 요 영향력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영역을 봤을 때 힘이 센 쪽은 이쪽이고 이쪽이 이쪽을 결정지어가는 힘이 상당히 크다. 이걸 강조했던 학자가 누구라고요? 그게 마르크스라고요. 그리고 마르크스도 결국은 뭐예요? 두 영역 간의 관계에 주목을 한 거잖아요. 우리 3대 사회학자가 3대 사회학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마르크스, 뒤르겜, 베버입니다. 마르크스든 뒤르겜이든 베버든 다 이런 관계성에 초점을 둔 사람이에요. 베버의 대표적인 연구가 뭔가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은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 영역에서 비롯된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를 초래하는 자본주의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종교하고 자본주의 정신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 자본주의 정신 하에서 사람들이 막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됐다. 놀라운 얘기죠. 자본주의의 본질이 어디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에 근거를 하고 있다. 전혀 생뚱맞아 보이는 두 영역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 게 바로 뭐예요? 베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회학자들은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두 영역 사이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설명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회학자들이 되는 거고, 그럼 사회학은 시야가 어때요? 한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전체적인 시각이다, 총체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문화인력 파트에 가면 총체론적 관점이라는 걸 배우는데, 사회학이야말로 그런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영역을 더 위에서 바라보면서 전체적인 부분과 부분의 관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총체론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이다. 그러면 만약에 영역이 3개가 있다면 학문은 몇 개가 필요하다? 이거 다루는 학문, 이거 다루는 학문, 이거 다루는 학문이 각각 필요할 것이고, 이 영역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학문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회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N+1의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N개의 영역이 있다고 하면 각 영역마다 필요한 학문이 있겠지만 전체를 바라보는 학문이 또 하나 더 필요할 건데, 그 하나 더 필요한 학문이 바로 뭐가 된다? 사회학이 된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소로킨이 뭐라고 해놨어요? 사회학을 N+1의 학문이라고 규정했다고 돼 있죠. 거기 밑줄 가보겠습니다. 이는 N개의 현상이 있을 경우 이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은 N개와 사회학, 즉 N+1로 구성된다는 개념으로서 여타 사회과학의 종합학문이다. 종합학문에다 밑줄 그어주겠습니다. 여러 개의 영역들을 종합해서 바라보는 학문, 또는 기초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의 성격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 동그라미 1번의 인켈스 얘기를 보세요. 인켈스는 사회학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기본적인 규칙성을 의미하는 바에 사회적 질서에 관한 연구이다. 사회적 질서에 관한 연구다 그랬는데 사회적 가로쳐놓고 뭐라고 해놨어요? 사회적 현상들 사이의 질서. 이게 사회적 현상이고 이게 사회적 현상이잖아요. 이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거고 이 사이의 질서에 초점을 두는 거죠. 여러 현상들 사이의 어떤 관계성, 여러 현상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질서, 이런 거에 관계를 두는 것이 바로 사회학이다. 그래서 사회학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단위들을 규정하고 이들 단위들의 관계의 유형을 찾고자 한다. 관계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뭐예요? 관계죠, 관계. 부분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고 부분들 사이의 질서, 규칙성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이다. 그래서 뭐 사회학과 가면 교수님들이 되게 자뻑이 심하죠. 뭐 사회학이 되게 위대한 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사회학 개론 시간에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구토가 나더라고요. 뭐 그래놓고 뭐 별다른 얘기도 안 하고 별 가르쳐 주는 것도 별로 없고, 맨날 사회학은 위대한 학문이라 그러고 맨날 경영학 까고 경제학 까고 막 그랬던 4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그냥 그게 뭐 자뻑이다라고 이제 폄하할 만한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학문보다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측면이 바로 사회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들 사이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사회학이다. 자, 그 강조점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더 중요한 개념이 밑에 사회학적 상상력이죠. 자, 이건 단답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밑에 맨 밑에 박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회학적 상상력으로 바라본 축구 해놓고 가로쳐놓고 미래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미래인이라고 제가 가로쳐놓고 출판사명을 적어놓은 건 교과서 내용입니다. 미래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이 소개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게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그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밀스라는 사람입니다. 거기 가로 1번의 첫 번째 줄에 미국의 비판 사회학자 밀스는, 자, 비판 사회학이다. 비판이란 말이 들어가면 갈등론적 관점이에요. 밀스는 갈등론적 관점의 학자입니다. 7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7페이지에 박스를 보시면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한 밀스의 개념화해서 금성이라고 돼 있죠. 자, 금성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좀 읽어볼게요. 제가 왜 이 박스를 먼저 읽냐면 개론서하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설명돼 있을 때는 더 유용한 표현은 어디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표현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표현은 훨씬 더 고등학생 수준에 맞게 표현을 쉽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쉽게 만들어 놓은 표현을 기억해 놓는 게 서술형을 대비하는 더 좋은 방법이에요. 괜히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정의 내릴 필요 없이 그냥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정의가 가장 간명하면서도 확실한 정답이 될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세요. 자, 사회학적 상상력은 미국의 사회학자 밀스가 정의한 개념으로 그의 저서 제목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밑줄 그어보시죠.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거대한 사회적 힘과 개인의 행위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 뭐와 뭐를 연관짓는다고요? 사회적 힘과 개인의 행위를 연관짓는다. 항상 사회학은 관계성에 주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회학적 상상력은 특히 어떤 관계에 주목을 하냐면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 주목을 합니다. 우리가 뒤에 가면은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배워요. 뭐 사회문화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뭔가요? 간단하죠. 얘가 얘를 결정짓는다고 보면 사회 실제론, 얘가 얘를 결정짓는다고 보면 사회 명목론. 둘 다 사회학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은 뭐와 뭐의 관계에 주목을 한다?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 주목을 한다. 근데 밀즈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갈등론적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등론적 관점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거고 거시적 관점에 있는 애들은 보통 얘가 얘를 결정한다고 봐요. 얘가 얘를 결정한다고 봐요. 얘가 얘를 결정지는 측면이 강하다는 걸 보통 강조하는 애들이 거시적 관점이죠. 그래서 갈등론자인 밀즈는 특히 얘가 얘를 결정짓는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어쨌든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건 사회 현상과 개인 행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힘을 우리가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개인이 자살을 했다고 쳐봅시다. 어떤 개인이 자살을 하면 일반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연예인 A가 자살했다 그러면 연예인 A가 왜 죽었지? 요즘 뭐 이렇게 뭐 연애하다가 뭐 실현당했나? 아니면 뭐 요즘 인기가 떨어져 가지고 얘가 실망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인들의 시각입니다. 근데 사회학적 상상력을 가진 애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연예인의 자살은 뭐예요? 개인 행위잖아요. 그럼 그걸 뭐하고 연관시킨다고요? 사회 현상하고 연관시킨다고. 그럼 사회 현상이, 사회라는 게 집단이잖아요. 그럼 이 개인이 어떤 집단 속에 있을 거고 그 집단 속에 있을 때 그 집단의 성격이 개인의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사회학적인 상상력입니다. 뒤늦게임이 그런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나요? 예를 들면 자살이라는 건 절대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고 무슨 현상이다? 사회적인 현상이다. 집단적인 현상이다. 그럼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건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연예인들은 굉장히 일반인들보다 되게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보통의 인간관계를 못 가지잖아요. 일상적인 인간관계를 못 가지니까 누구하고 사귀다가 헤어지더라도 그 실연의 아픔을 해소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실연당하면 그 친구 불러가지고 야, 나 누구한테 차였어 징징거리다가 친구 불러서 술 한잔 먹고 그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 건데 연예인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더 끙끙거리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실연의 고통이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고 소통이 안 돼서 혼자 그 고통을 증폭시키다가 죽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이 실연당해서 죽은 거예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실연당해서 죽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연예인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은 실연을 당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연당한 그 사람이 어디 속해 있다? 연예인 집단에 속해 있다. 그 연예인 집단은 그렇게 외로운 집단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그 시련이 크게 다가온 것이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뭐라고요? 이걸 우리가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개인의 행위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차원에서 생각해 보는 거,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을 우리가 무슨 상상력이라고 그런다.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그런다. 어렵지 않죠? 계속 읽어볼게요. 자, 거기 밀스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자신의 사적인 삶이 일련의 올가미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일면 타당하기도 한데 그 이유는 사적인 문제의 기저에는 거대한 사회 구조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 밑줄 그어보시죠. 사적인 문제의 기저에는 거대한 사회 구조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 이게 사회학적 문제의식이 되는 거고 상상력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한 사회가 산업화하면 농부는 노동자가 되고 경제 위기를 맞게 되면 실업자가 될 것이며 전쟁이 나면 군인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의 생애와 사회의 역사는 맞물려 있으므로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해 개인은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역사적 변동과 사회제도의 작동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거기도 밑줄 그어보시죠.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들, 이게 바로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죠. 개인 문제를 뭐하고 관련지어 파악한다고요? 역사적 변동과 사회제도의 작동과 관련지어 파악한다. 쉽게 요약을 하면 개인의 문제를 사회현상과 관련지어 파악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한 밀스의 개념하는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아까 밀즈가 갈등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시적 관점은 개인의 행위를 개인에 외재하는 사회 세력의 결과로 파악한다. 즉 개인은 구조적 조건에 의해서 구속된다고 본다. 자, 비판 사회학자인 밀스는 거시적 관점 중에 갈등론을 지지하였지만 기능론을 통해서도 사회학적 상상력을 함양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능론도 사회학적 관점이니까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역시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전부 사회학적 관점이기 때문에. (6페이지) 하단에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그 미래인 교과서의 사례를 보세요. 축구는 대중에게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수단이 되어 왔다. 축구를 뭐하고 연관시키고 있나요? 국가, 민족과 연관시키고 있는 거죠. 일반인들은 축구 그러면 지금 뭐 축구 선수 누구, 뭐 손흥민,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이겼냐 졌냐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겠지만 사회학자들은 축구라는 것들을 뭐하고 연관시킨다? 사회적인 것들과 연관시킨다. 축구는 대중에게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수단이 되어왔다. 애국심 뿜뿜하게 만들잖아요. 월드컵 할 때마다. 뭐 며칠 있다가 뭐 WBC 야구를 합니다만 그때 또 태극기 보면서 울컥하겠죠. 항상 이게 뭘 고취시킨다? 국뽕을 조장하는 것이 항상 스포츠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가 이렇게 국가주의, 그게 국뽕이잖아요. 애국심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는 수단이 되어왔다. 축구 열기는 자본주의 진정과 관련이 있다. 이게 국가주의하고 관련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축구가 바로 축구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많은 이윤을 획득하는 자본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프로 구단도 마찬가지로 축구 관중을 모아가지고 흥행을 성공시킴으로써 돈을 버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광고를 해서 자기 제품 매출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윤 추구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게 또 스포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축구는 아동 인권과 공정무역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서 자리 잡고 있다. 축구공을 만드는 공장이 되게 영세한 공장들이 많고 아동의 노동들을 착취해 가지고 축구공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 착취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자, 이렇게 축구라는 현상을 사회적인 국가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여러 다른 것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7페이지요. 자,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의 원조는 밀즈입니다. 자, 밀즈인데 뒤에 기출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의외로 기출문제는
밀즈가 얘기했던 사회학적 상상력이 아니고 기든스가 얘기했던 사회학적 상상력이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7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국의 사회학자 기든스는, 자, 기든스의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사회학 개론서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죠. 기든스는 밀즈가 말한 사회학적 상상력의 작동 방식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상상력 유형을 제시했다. 자, 기든스가 밀즈의 사회학적 상상력을 재개념화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한 거예요. 재구성해봤더니 사회학적 상상력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더라. 그 세 가지가 역사적 상상력, 인류학적 상상력, 비판적 상상력이더라. 거기 밑줄 그어주시고, 기출이니까 당연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세 상상력 중에서 사회학적 상상력의 가장 그 핵심 코어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비판적 상상력이에요. 사회학과 애들 특징이 뭐예요? 약간 삐딱하잖아요. 삐딱하고 이렇게 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항상 약간 뭔가 비판하고 이러면 자기가 이제 사회학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맞습니다. 사회학이 원래 그렇게 삐딱한 거예요. 현상을 그냥 당연시하지 않아요. 이 현상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을 비판하려면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려면 윤석열 정권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윤석열 정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회현상 A가 있다고 치면 이 현상은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비판적 상상력이 발동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래야 되지? 왜 A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비판적 상상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가 아닌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비판적 상상력이라고요. 근데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비교에서 나옵니다. 비교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현상 A를 보고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려면 이렇게 자문자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도 이랬나? 옛날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이 현상을 또 비판하려면 옛날하고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만 이런 거 아니야? 외국도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회하고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공간적인 개념이죠. 또 다른 공간하고의 비교, 공간적인 비교, 다른 공간과의 비교, 다른 시간과의 비교, 이 비교를 통해서 또 다른 가능성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시관이, 이상한 오타가 나왔는데, 다른 시간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상상력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 상상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시간과 비교할 수 있는 상상력을, 이게 역사적 상상력이에요. 그러면 다른 공간과 비교한다. 그럼 다른 공간과 비교한다는 건 다른 사회와 비교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회와 비교할 수 있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비교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인류학적 상상력 가로쳐 놓고 뭐라고 해놨나요? 비교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해놨죠. 이걸 다른 말로 인류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학자들이 주로 누굴 연구하던가요? 현대인들을 연구하지 않죠. 보통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연구합니다. 그럼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연구하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비교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비판적 상상력이 생긴다고요. 제가 엊그제 그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제가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죽어가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하나씩 망가지는데 건강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제 요즘 약간 심장도 안 좋은 것 같고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심근경색으로 막 이게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걸 봤냐면 이런 어떤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학계 종사하는 분인데 지구상에 심근경색이 하나도 없는 부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근경색이라는 질병 자체가 없는 원주민들이 있었다.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다. 그러면서 그 영상에 뭐가 나오냐면 미국 사회에서 심근경색이 처음 나온 게 1910년대래요. 그 전에는 심근경색이라는 질병 자체가 없었답니다.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심근경색은 원래 인간 질병 중에 하나 아닌가, 디폴트로 원래 있는 질병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1910년대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를 막 해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원주민 지금 현재 어떤 원주민은 없고 1910년대 이전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심근경색 없었다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없었다. 뭐예요? 이거잖아요. 지금 다른 원주민 사회는 없다.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게 뭐겠어요? 이거죠.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왜 심근경색이 이렇게 심각한가? 그 유튜브의 결론은 뭐였냐면 먹는 게 지랄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공식품, 설탕을 많이 처먹고 그다음에 나쁜 기름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때부터 심근경색이 이런 질병이 나타나게 됐다. 이게 문명이 만들어낸 질병이고 거기서 벗어나려면 우리 먹는 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논리 구조가 똑같잖아요. 옛날 보여주고 다른 사회 보여주면서 이런 게 문제야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상상력의 두 축은 요거라는 얘기죠. 이걸 축으로 해서 비판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의 본질이다. 자, 그런 얘기를 기든스가 했다는 거죠. 자, 그런 줄거리로 제시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문제는 숙제로 내드리고요. 뭐 교육론도 똑같이 진행했습니다만 항상 그 제가 와서 강의를 진행한 거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는 항상 그 다음 시간에 와서 다른 날에 와가지고 풀어드립니다. 항상 숙제로 내드리는데 숙제로 내드리는 이유는 기출 문제를 찬찬히 보시고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정답을 채워 넣는 게 초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시험에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 제시문에 어떤 내용이 또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암기하시면서 기출문제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겁지겁 기출문제 보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면서 기출문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쉬었다가 테마 2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